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과 관련해서 일단 시사할 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이 주관해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거의 10억 원 이상을 투하해서 각계 관료들, 관련 지인들, 사회 각계각지 정치인들 다 초청해가지고 성대하게 할 모양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가족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서가 발견됐을 때부터 펜으로 가지런하게 일본산 붓펜이라고 하죠. 오게티라고는 하지만 글씨까지 어찌 보면 약간 연출된 듯한,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필은 맞지만 약간은 좀 극화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유언의 말미에 있는 모두 안녕, 이것 자체도 약간 저는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느낌이 교묘하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왈칵, 또 어떤 사람들은 에라이씨 이렇게 욕이 좀 튀어날 법한 그런 장난스러운 그런 유언서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수년 전에 자신의 유언서를 미리 작성해놔서 그것이 현재 언론상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고소장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피해자가 썼다는 고소장 전문에 대해서 현재 저는 그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물론 붕괴도 하고 약간 치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런 5일장을 국민들의 세금을 퍼부어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 일이냐. 이재명 도지사도 추모를 하는 거야. 당연히 인간대한 도리여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같이 슬퍼해야 될 대상인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세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들 감정을 거스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그런 구구절절하거나 근거가 없는 피해자 고소장 내용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피해자 여성분들이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 고소장을 제출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온갖 설설들은 난무를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 정치설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가계 경제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자,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피해자의 그 얼굴 이런 거 공개한 거에 대해서 추적해서 엄벌에 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가만히 현재 경찰청의 대응을 보면 처음에 피해자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죠. 경찰청에서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뉴스다. 그러나 몇 시간 안에 바로 그것이 팩트로 증명이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피해자의 고소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경찰청에서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다, 찌라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면 좋은데 이 내용은 의외로 경찰청에서 주의를 주거나 그냥 다분히 고소장 양식에 맞지 않다 이 정도로만 립 서비스를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이 고소장 내용이 진실로 굳어져가는 현대 형국에 있어요. 다들 카톡에 뿌려지고 온라인상에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소장의 그런 피상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거 황당한 미투에 당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라든가 의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고소장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도 남음이 한 100번은 더 남음이 있다. 죽어도 100번은 더 죽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쇼킹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시기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 아우, 사랑하는 아우, 뭐 아끼는 아우, 후배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헤헤 웃고 자빠질 정도로 경계심을 늦춰야 될 것인가?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아끼는 선배, 형, 이 정도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그 정도로만 추모하고 있다가는 언제든지 이재명 도지사도 친문 세력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 것은요, 이 타이밍 자체도 너무너무 절묘하고 친문 세력들이 이 박원순 시장을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하지 않았느냐는 강력한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뭐 그런 성추문 관련한 내용이 직접적 원인인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는 양정철이가 저번 총선이 끝나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듯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언뜻 기사를 보다가 양정철이가 복귀를 한다, 여의도로 복귀한다, 이런 뉴스가 뜨더니 저번 주에 양정철이가 본격적으로 여의도로 복귀해서 정치 조직 싱크탱크를 만들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양정철이가 여의도에 복귀해서 만들겠다는 싱크탱크 이름이 뭐였냐면 국가재건위원회라는 그런 싱크탱크 모임이었어요. 초선들 의원하고 최재성 의원하고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회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눈에 거슬리는 거야.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에 상당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바로 박정희가 1960년도에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라는 그 군수 통솔 조직, 독재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최고 수뇌부로 만들어낸 조직이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양정철이가 복귀를 하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복귀를 하고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하면서 최재성 의원하고 만든 단체 이름도 너무너무 제가 거슬렸어요. 그런데 양정철이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모종의 어떤 히스토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안희정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모친상이 당해가지고 일시 구금에서 해방돼서 상주 노릇을 했죠. 그때 당시에 미투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안희정 지사의 과거의 이런 미투 행적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들의 이런 비난, 그리고 이런 조문과의 갈등 관계, 혼란한 민심 여론이 요동이 쳤죠. 저도 그때 당시에 자세히 한번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희정 지사의 이런 모친상과 관련한 뉴스를 보게 되면 갈등 양상이 상당히 초래됐다.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 반대, 인간으로서 당연히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정치인들이라든가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뭐 안희정하고 친했던 뭐 노무현 뭐 부인이라든가 그쪽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와서 이렇게 조문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여성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안희정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왜 이렇게 꼴불견스럽게 이렇게 난리냐 하면서 비난도 새도 있죠. 다시 말하면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모친상과 관련해서 국론이 상당히 분리가 되고 혼란스러웠는데 이것을 아마 정치 세력들이 지켜보고 이 혼란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대권 주자를 제거하는 것도 괜찮다. 이 혼란 상태를 이용해서 한번 일을 저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양정철이가 복귀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권 주자에 대한 관리,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수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이런 안희정의 모친상과 관련한 사회 내 국가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이 상황이 상당히 박원순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하면 이 고소장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는 현재까지도 근무를 했던 그런 최근의 비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바로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최근의 일이 양정철의 복귀 시즌하고 얼추 좀 맞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소장이 허위다, 출처가 불명하지 않다, 이것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정상인데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소장의 내용도 보통 경찰청에서 뭐 설리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사망 보고서 이런 거를 유출했죠. 약간 이 신세대 경찰관들이 유출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이런 박원순 숭배주의, 찬양주의, 미화주의로 치달으니까 이 피해자 측에서 유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원순을 정치적으로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친문 세력 내에서 이 검경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확실하게 이미지 타격을 매기기 위해서 친문 세력에서 유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오히려 이 후자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것은 이따가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 저자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문 세력들에게 너무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요, 이따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인 조기숙이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깼죠. 제대로 비난하고 제대로 평가 잘하고 엄청난 뭐랄까요, 비하, 명예훼손상을 입혔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시 핵심부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용산공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지에다가, 서울시 소유의 공지에다가 주택, 아파트를 올리는 게 어떠느냐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에서는 후손 세대의 유산이고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현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너무너무나 큰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친문 세력들의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라든가 공격이 너무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역학구도, 정치 역학구도, 대선 후보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 갈등이라든가 고민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친문 세력들의 이런 지속적인 공격, 비난, 압박, 인사권에 대한 견제, 간섭,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따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시기 자체가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모친 상황과 관련한 죽음과 추모, 죽음과 장례식, 이런 약간 타이밍상으로 같이 묶어서 처단해도 되겠다, 같이 묶어서 제거해도 되겠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듭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일날 전 국무총리라든가 민주당 당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런 그린벨트라든가 주택정책, 서울시 정책, 대선 후보 관련한 이런 뭐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데, 아마 이 만남이 있기 전에 뒤쪽으로 하나의 박원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고소장 내용을 흘려가지고 박원순을 궁지에 처하게 한 다음에 협상용으로, 만약에 너가 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린벨트를 어떻게 제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곤란에 처하게 되면 이것을 협박수단으로 해서 너를 곤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마 뒷거리가 있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너무너무나 친문 세력들의 이런 간섭 공격에 대해서 힘들어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그 인터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 하는 약간의 좀 실마리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장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긴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내용이었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 일단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 저자의 인터뷰에서 박원순의 그 근황,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의문점이 약간은 저는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세력들과 적을 짓거나 친문 세력들의 눈꼴에서 어긋나는 그런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박원순처럼 즉시 제거돼야 되는 그런 위급한 인물은 아니지만,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이 상황, 박원순 죽이기라는 이 책 저자가 한 말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 이재명 도지사의 목숨도 결코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상당 친문 세력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걱정이 들어서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박원순 죽이기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7월 10일 날 출간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운명일까요? 이 책 제목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죽이기 이런 책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말이라는 게 힘이 있는 것인지 결국은 출간 예정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그 저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책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인터뷰한 그 저자의 내용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만나서 나누었던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이재명 도의사에게는 시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내용입니다. 박원순 죽이기 저자 황세연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 날 출간 예정이었고 주로 친문 세력들이 박원순을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탄압과 정치적 간섭 이런 것을 현재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재명 도의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 대표는 우선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간 의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여권 등 정치권,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죠.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돕고자 했던 책이다. 그런데 출간 당일 이런 소식이 들려서 황망하다. 다시 한번 보면 여권 등 정치권에서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인공이 박원순이니까 박원순 시장을 만나러 갔겠죠. 보름 전에 만났을 때도 박 시장이 친문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 보세요. 박원순, 친문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거듭거듭 했다는 거야. 인터뷰 내내 절반 이상을 이런 친문 세력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고 박원순 시장은 친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당권을 친문이 잡고 있지만 박 시장 자신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문 세력들의 이런 정책이라든가 해라고 까라면 까야 되는데 잘 안 까니까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고 상당히 싫어했다. 굉장히 안 좋아했다. 안 좋아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 좋아했다는 거야. 또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신문의 정치 기사에는 고 박원순 시장 계열의 정치인이 지난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이다. 박 시장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사실 부시장 자리에 꽂을 사람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많다고 언론에 소개됐지만 진짜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의사도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죠. 한두 명밖에 안 되죠. 물론 어떤 경기도 내의 정치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이 우호 세력을 확보하긴 했지만 초창기에서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보다도 박원순은 더 심하게 우호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경, 그러니까 6월 30일경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전이죠. 박 시장과 5.18 민주화 유공자인 저에게 지금 잘 사냐 걱정해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저자가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에게 좀 도와달라. 저자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책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고 박 시장이 차기 대선을 위해 준비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 민심과 가까워지기 위한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 그 지역민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친문 세력들에게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다는 그런 하소연을 6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고민 중에 하나가 대선과 관련해서 친문의 견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황 대표는 특히 박 시장이 선택을 하기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사실도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용산에 공원 대신 주택을 짓자고 건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일날 극단적 선택을 하긴 당일 전날이에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했다는 거야.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박원순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정부가 가장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박 시장 예비서가 전날 새벽까지 변호사와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고소사건을 극단적 선택 이전에 인지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경찰서에 만약에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통보를 하고 청와대는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통보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날 통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장 출마 대신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하기를 원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곤란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에 대한 이 협상 카드, 박원순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카드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고소 협상을 이 부동산 대책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을 고소화를 시켜서 너를 궁지에 몰겠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협상을 했고 어느 정도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화가 씨가 안 먹히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의 위기 돌파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한번 건드리기 위해서 협상력을 한번 겁을 주려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시도를 해본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박원순 죽이기 저자는 처음부터 박원순을 위해서 이것을 집필한 것은 아니었고 박원순과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박원순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일주일 전, 10일 전에 한번 만나서 현재 박원순의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문 세력들의 공격, 간섭, 그리고 괴롭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을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엉이 문건에서 말한 안희박 살생부의 박원순 제거 이 시나리오는 사실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내색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죽음을 임박해서는 이런 박원순 죽이기 저자에게는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토로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양정철의 복귀 이후에 대선 주자를 관리하겠다는 박원순에 대한 어떤 압박 조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기타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조를 해라. 이런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이 고소 고발이 단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는 절대로 안희박김 이 시나리오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는 겉으로는 그럴 리가 있느냐, 허풍이다, 풍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고 속으로는 안희박김 이 실체, 부흥이 모임들의 도발, 제목이 뭡니까? 국가재건위원회란 이게 뭡니까? 이런 쪽팔린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싱크탱크다 만들어가지고 대권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도래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직접적인 선택의 주 원인은 물론 자기가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이 정치 역학구도에서 어느 정도 친문 세력들의 압력, 협박 이런 거에 못 이겨서 이런 정치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런 모친상과 관련한 국민들 사이에서 내분 갈등이 심각하죠. 박원순 시장의 5일 장례식에 있어서도 국민들 간에 엄청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타이밍을 노려서 이런 선택을 하게끔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결코 이것을 관과하지 마시고 안희박김 시나리오는 그대로 살아있고 부흥이 모임은 공식적으로 해체는 됐지만 이들 조직들이 싱크탱크 형식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들 조직이 초창기에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속마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되었지 절대 약화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숨은 물론 미투라는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결국 박원순을 죽인 것은 친문 세력들이다. 극문 세력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딸랑이들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넋 놓고 있지 말고 항상 앞에서는 면전에서 웃음을 짓고 있겠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를 하시고 정치적인 능수능란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